제가 나쁜 시나리오라고 붙였는데요. 앞에서의 이러한 예상되는 단기적인 변화 그리고 관찰된 것들, 그다음 장기적으로의 변화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가장 안 좋은 방향들의 결과들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태는, 물론 이건 이제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는 결국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든 접촉, 모든 이동을 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장기화될 때의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경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테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급자족을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어,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자급자족은 이제 가장 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오는 사실 이 정도의 풍요는 어, 국제무역 그리고 활발한 시장 교역에 이제 힘입은 바가 큰데 이제 그걸 깨트리고 자급자족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의 성과들이 무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대 경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물론 이런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국가들이 조율들을 이제 2단계를 피하기 위한 조율들을 하긴 할 것이고요. 하지만 최악의 상태는 저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자급자족의 상태로 빠지는 것으로 그려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어, 사회적 개입을 한다라면 그것들을 지속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월부터 그리고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완전히 뭐 잡힌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제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이동이나 접촉은 금지될 것이고 영어로 이제 보통 락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가장 높은 상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거고 이제 심대한 경제적 위축을 가져올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은 이제 서유럽과 미국이 경험한 상태라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관리 가능한 확산 상태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간헐적이고 제한적인 이동이나 접촉은 금지되지만 즉 뭐 확진자가 나왔거나 아니면 방역을 해야 되는 3일 정도의 근무를 쉬게 되고 뭐 찾아낸 환자는 입원해서 격리해서 치료하게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어, 제한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의 경우들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다수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백신이나 약품이 개발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랬을 때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뭐가 될 거냐면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이 나왔지만 이 약을 맞는 데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즉 약의 양이 충분히 많은 양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전 세계 인구에 비례해서 생각하면 지금 한 대충 70억 인구라 치면은 70% 정도는 맞아야 면역이 된다라면 50억 개의 약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기사로 나온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뭐 1억 개 정도 생산. 그러면 1억 개라는 건 자국민을 맞추기 위한 아니면 자기 지역 내의 사람들을 맞추기 위한 정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전 세계가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과연 약이 얼만큼 빨리 대량 생산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럼 두 번째는 배송이 또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유형의 약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만, 뭐 냉장 상태에서 배송돼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전세적인 배송망이 또 충분히 갖춰져야지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런 공급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전 세계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전제를 생각해 본다라면 소득 수준에 사실 제약 없이 즉 가,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이건 높은 개발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번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격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사람들의 반응 문제입니다. 뭐냐면 앞에서 이런 대량 생산이나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간에 구애를 안 받고 빠르게 보급된다면 제일 좋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니까 이런 보급과
확산에 시간이 걸린다라면 그러면 사실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약 나왔네. 이제 괜찮아. 그럼 예방접종과 치료제 보급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 두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백신도 도착 안 했고 약도 보급이 안 됐는데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겠죠. 사람 수는 늘어나고 더 많은 약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고민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생산을 이제 관리하는 것과 다음 수요, 소비를 관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공급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생산 충격이 오긴 왔습니다만 노동의 감소로 인해서 생산 충격이 왔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할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경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보건 정책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됐죠. 사람들을 빨리 격리시키고 빨리 찾아서 치료하고 빨리 복귀시키고 항체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즉 보건 정책이 가장 좋은 공급 정책 수단이 됐습니다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접적인 또 경제 정책 수단으로는 뭐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든지 이제 그런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총수요 정책이 일반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건 돈을 정부가 써버리는 겁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건데 뭐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거죠. 공공근로를 늘린다든지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렸고 뭐 임시 고용이든 아니면 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미 했던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처럼 소득을 보조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자율을 낮추는 겁니다. 이자율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 지출, 즉 기업의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총수요 정책의 가장 큰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정책들이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거냐면은 첫 번째는 생산의 제약은 이런 정책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완전히 컨트롤 가능한 상황이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작업장 폐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부품 생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한국의 공장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이 안 돼서 해외로 수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제 공급 사슬에서의 충격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충격에 대응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뭔가 정책적인 대응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무역 중심의 국가에서 본다라면 해외의 소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생산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외 수요의 변동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국 내에서의 이런 정책들은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소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소비의 저희 재정 정책의 한 특징은 뭐였냐면 가게에 돈을 주고 가게가 돈을 쓰게끔 하는 거였죠. 다음 기업의 경우는 세금 혜택이나 여러 다른 혜택을 줘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자, 투자하고 소비할 가능성은 생겼는데 문제는 뭐가 될 거냐면 살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야 될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생산에서 문제가 생겨서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면 살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안 겪었습니다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라면 사실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많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라면
기업의 경우는 지금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투자를 해서 공장 설비를 늘리고 뭔가 지금 여력을 갖춰놨지만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 입장에서도 지금 소득이 들어왔습니다. 소득이 늘어났는데 내가 해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라면 이 소득은 일종의 뭐 로또 맞은 거죠. 로또 맞은 거니까 지금 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려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이걸 저축해 놓는 게 낫죠. 쓰는 것보다는 저축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조가 바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물론 우리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8월까지 다 쓰라고 이제 한 거죠. 경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돈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뒀던 겁니다. 근데 과연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런 소득 보조가 있다고 해서 소비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 소득 보조라는 건 과거의 소비 수준을 유지 또는 그거에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추가적인 소비를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뭐 제가 계속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수단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당연히 우리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싶은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장기적으로 결국은 감염병과 같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염병이 나타나기 이전에 생산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가 저는 그게 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관한 이슈들은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